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환경세계 안에서 구체적으로 만나는 그런 존재자를 바탕으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세계의 세계성 일반을 분석하기로 했는데요. 그럼 우리 현존자의 일상에서, 현존자 가까이에서 가장 친숙하게 옆에 있는 그런 존재자들은 어떤 존재자일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네, 제가 이 부분은 설명드리지 않았었는데요. 하이데거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문단을 맺거든요. 오늘은 과연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할지 계속 읽으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지요. 우리가 함께 읽을 곳은 101쪽 마지막 문단입니다. 사람들은 사물이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이 같은 자명한 대답을 가지고는 찾고 있던 전 현상학적 지반은 이미 놓치고 만다. 왜냐하면 존재자를 사물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암암리에 존재론적 성격을 예단하는 규정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사물로 간주된 존재자로부터 출발해서 존재를 향해 물어가는 분석은 사물성과 실제성에 부닥친다. 그렇게 전진하는 존재론적 설명은 실체성, 물질성, 연장성, 병존성 등과 같은 존재 성격을 보게 된다. 그러나 배려 속에서 만나는 존재자는 이런 존재에서는 전 존재론적으로도 당장 은폐되고 만다. 당장 주어진 존재자를 사물이라고 부른다면 설령 존재적으로는 다른 것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존재론적으로는 틀린 것이다. 사물이라는 말로 사람들이 본래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규정되지 않은 채 있다. 아니면 사람들은 사물을 가치를 지닌 사물이라고 성격 짓는다. 존재론적으로 가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지닌다느니 부착되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범주적으로 어떻게 파악될 수 있는가? 가치 부착성이라는 이 구조의 애매성은 차치하더라도 배려적 교습에서 만나는 것의 현상적 존재 성격이 과연 그런 것과 맞아떨어지는가? 현존자하고 친근하고 가까운 이런 환경세계에서 우리가 당장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존재자는 보통 일반적으로 사물이라고 이야기한대요. 자, 그런데 하이데거가 보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장 눈앞에서 만나는 그런 존재자들을 사물이라고 하게 되면 이미 어떤 이해를 깔고 예단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것은 바로 고대 그리스에서 이어져 내려오던 자연과학적인 어떤 물질성으로 보는, 실제성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물이라고 놓고 보게 되면 여전히 현상학적인 방법을, 존재론적인 질문을 던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물질성, 연장성, 실체성, 병존성 등과 같은 기존의 그런 연구들이나 그런 주제들을 벗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익숙한 개념인 이 사물이란 개념을 내려놓고 볼 때 그것의 성격이 더 잘 드러날 텐데요. 이런 궁금증이나 이런 의문은 그 전에도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가치를 지닌 사물이라고도 이야기를 했대요. 많은 학자들이 사물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마르크스도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마르크스는 시장에 상품으로 내놓은 것을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사용 가치가 아니라 교환 가치만이 시장에서는 진짜 그 가치로 평가해 준대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텃밭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어서 양파를 수확했네요. 이 농산물을 가지고 내 식구들이나 혹은 친한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걸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농산물을 가지고 시장에 내놔서 이걸 판매했어요. 자, 분명히 이 양파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전자는 나와 내 식구들이 먹고요, 주변 지인들에게 그냥 무료로 나누어 준 것이기에 이것은 사용가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으로는 어떤 이익이나
화폐로의 전환을 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양파를 가지고 시장에 내놓는 건 다른 물건들과 바꾸고 특히 화폐로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환 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교환 가치란 뭘까요? 내가 열심히 1년 동안 농사 지어서 얻게 된 이 수확물을 다른 물건들하고 바꾼다고 할 때 적어도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동등하다고 생각되는 물건들하고 바꿔야지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면서 바꿀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시장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판매하는 사람들은 이득을 보려고 할 것이고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적절한 가격에 제값에 손해보지 않고 구매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환에는 나도 이 정도면 손해보지 않고 너도 손해보지 않는다. 동일한 가격에 동일한 가치에 교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바로미터 혹은 기준이 필요하겠네요. 이것을 마르크스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노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사회 노동이에요. 그래서 노동의 강도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것은 값을 비싸게 먹을 거고 노동의 강도가 줄어든 것은 당연히 그 가격이 많이 낮아지겠죠? 저렴해지겠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확 와닿습니까? 저는 이것도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사람의 개인의 노동의 강도를 어떻게 일일이 다 그걸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노동 시간만 가지고도 평가가 안 됐고요. 노동 강도만 가지고도 다 평가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일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사람의 적성과 재능에 따라서 천차만별, 각양각색으로 다양하게 들어올 테니까요. 이렇게 하이데거는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애매하고 어떤 사물이 그것을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것도 규정하기가 애매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사물이라는 개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앞에 있는 어떤 존재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그런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인들은 사물을 표현하는 적합한 용어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프라그마타, 즉 사람들이 배려적 교섭에서 관계를 맺는 그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그 프라그마타의 특수한 실용적 성격을 존재론적으로 애매하게 방치하고 그것을 우선 단순한 사물로서 규정해버렸다. 우리는 배려 속에서 만나는 존재자를 도구라고 부른다. 교섭 속에서 눈에 띄는 것은 필기도구, 재봉도구, 작업도구, 여행도구, 측량도구 등이다. 이 도구의 존재 양식이 뚜렷이 밝혀져야 한다. 그것은 도구로 하여금 도구이게 하는 것, 즉 도구 성격을 먼저 한정하고 이것을 실마리로 하여 이루어진다. 하이데거가 보기에 원래 그리스인들은 이 사물을 지칭하는 아주 적합한 용어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것을 프라그마타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물, 어떤 단순한 사물이라는 의미고요. 다른 하나는 그 사물들과의 어떤 교섭, 만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배려적 교섭이라고 하고 옆에 괄호로 써 있는 것이 프락시스거든요. 하나의 배려적 교섭은 일종의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이 사물을 가리킬 때 그 사물의 어떤 물질성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하고 만나고 있는 그 사물로 인해서 무엇인가 작업을 수행하는 그런 실천적인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었대요. 문제는 그리스 사람들이 이런 실천적인 프락시스적인 의미는 좀 쇠퇴해버리고 그냥 자꾸 단순한 사물이란 의미만을 가지고 사용해서 전제자에 대한 그 의미가 축소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우리가 환경세계에서 처음 만나는 그런 존재자들을 도구라고 부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 앞에 있는 이 컵은 단순하게 하얗다, 사기 재질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목이 타거나 혹은 여타의 이유로 물이나 음료를 마시기 위해 필요한 도구입니다.
연필은요, 나무로 둘러싸인 길고 육각형의 목탄,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어떤 생각을 적어 놓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글씨나 그림 등 메모하기에 필요하고 적절한 도구일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이데거는 우리의 친근한 환경 세계에서 만나는 그런 대상들, 그런 존재자들은 사물로 만나기 전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성격, 즉 도구적 성격에 의해서 먼저 밝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만의 도구란 존재하지 않는다. 도구의 존재에는 그때마다 언제나 도구 전체가 속해 있고, 이 도구 전체 속에서 도구는 바로 그 도구로서 있을 수 있다. 도구는 본질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한 어떤 것이다. 유용성, 기여성, 사용 가능성, 편리성 등 하기 위한 용도성에 상이한 방식들이 도구 전체성을 구성한다. 하기 위한의 구조 속에는 어떤 것에 대한 어떤 것의 지시가 들어있다. 지시라는 명칭으로 표시되는 현상이 존재론적으로 어떻게 발생되었는가는 이하의 분석에서 비로소 가시화될 수 있다. 우선 필요한 것은 지시의 다양성을 현상적으로 주목하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접 컵이나 연필을 가지고 예를 들어 주었죠. 그런데 하이데거가 이 도구라고 할 때 사물로 지칭했을 때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개념을 획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어떤 개념이냐? 도구는 단순히 하나만으로 자기 혼자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데요. 제가 컵을 예로 들었을 때는 어떤 물이나 음료하고 함께 이야기를 했고요. 연필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는 제 머릿속에도 다른 도구가 떠올랐고요. 여러분 머릿속에도 그 도구가 떠올랐을 것 같아요. 바로 종이죠, 종이. 수첩이든 노트든 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도구는 그 하나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도구 전체하고 연관을 맺고 있대요. 그래서 앞문단에서 이 도구의 성격을 가지고 하이데거가 예를 들었던 게 필기 도구, 재봉 도구, 측량 도구, 작업 도구, 여행 도구 등 어떤 무엇을 하기 위한 이 용독성의 구조에 입각해서 도구는 하나의 전체로, 하나의 묶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도구는 그냥 스스로 혼자 막연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요, 꼭 무엇을 하기 위한 이 용도성에 입각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이 무엇을 하기 위한 용도성에서 다른 것들과 다 관계를 맺고 있대요. 그리고 이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은 언제나 이 하나의 도구와 관련된 다른 도구들하고 꼭 관계 있고, 그것은 어떤 목적에 입각해서 관계를 맺고 있는 거니까요. 이 무엇을 하기 위한 용도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어떤 것의 지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꼭 가리키고 있대요. 도구는 막연하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지시한다, 어떤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시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고요. 여기서도 하이데거가 다음 장에서 설명해 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 당장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구나, 막연하게 존재하는 사물은 없고 꼭 이것은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에서 도구라는 성격으로서 작용하는구나. 그리고 도구일 때는 꼭 다른 도구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 어떤 무엇을 하기 위한 이 성격에 입각해서 전체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 지금 이 정도만 파악하셔도 이미 훌륭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만나는 삶을 도구라는 것, 그리고 모든 도구들은 그 용도성에 입각해서 어떤 것을 지시하고 있다는 것, 이 개념 꼭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도구는 그 도구의 성격에 따라 필기도구, 펜, 잉크, 종이, 밑받침, 책상, 램프, 가구, 창, 문, 방 등과 같이 언제나 다른 도구의 귀족성에 의존해서 존재한다. 이런 사물들은 우선 그 자체로 개별적으로 나타나고, 그런 뒤에 실제적인 것의 총계로서
이 방을 채우는 것이 결코 아니다. 비록 주제적으로 포착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가장 친근하게 만나는 것은 방이고, 더욱이 이 방은 기하학적 공간적 의미에서 내 벽으로 둘러싸인 사이가 아니라 주거 도구로서의 방이다. 이 방에서부터 집게들의 배치가 드러나고 이 배치 속에서 그때그때 개별적 도구가 드러난다. 이런 개별적 도구에 앞서 그때마다 이미 도구 전체성이 발견되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도구로 볼 것이냐, 이거에 따라 세계를 보는 관점과 이해도가 180도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물로 대상들을 바라보았을 때는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그때마다의 개별자예요. 그런데요, 도구로서 보게 되면요, 이제 먼저 드러나는 것은 도구 전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도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성격은 이것들이 무엇하고 연관지어서 관계를 맺고 있나에 따라 드러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필기도구라는 그런 전체적인 어떤 지시 안에 펜, 종이, 잉크, 책상, 램프 등 다양한 것들이 귀속되어 있대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대요. 거기에 함께 연결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들이 먼저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우선은 이 전체적인 것에 입각해서 각각의 도구들을 파악한대요. 행여 우리가 먼저 저 연필이 주제적으로 포착되고 어떤 저 컵이나 종이가, 램프가 먼저 우리의 시야에 확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 밑바탕에는 우선은 도구 전체성이 먼저 깔려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보면요, 하이데거는 칸트나 자연과학자들하고 관점이 전혀 정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칸트나 과학자들에게 방은 그저 4개의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하이데거가 생각하는 방은 무엇입니까? 주거 도구로서의 방이래요. 즉, 나의 방, 우리 집, 이런 거겠죠. 4개의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 이것과 나의 방, 우리 집, 정말 천지 차원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것에 입각해서 개별자를 바라본다. 전체적인 것이 먼저다. 개별적인 어떤 지식이나 이해가 먼저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하이데거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이제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무엇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내가 그것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이제 사물이 아니라 도구로서 관계를 맺고 있구나, 이것만 생각하더라도 세상을 보는 그런 눈과 관점이 전혀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보고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하이데거가 하나하나 새로운 시각들을 계속 전해줄 거니까요. 조금 어렵고 조금 낯설고 조금 힘들더라도 재미가 있다면, 즐거움이 느껴지신다면,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해 호기심이 계속 든다면 저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이 어려운 책과 씨름하느라 너무나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